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매일경제TV에 방송을 한번 압수해보고자 진행자 겸 대담자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2021년의 경제화도 도대체 뭘까요? 주식일까요? 경제회복일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일까요? 기준금리일까요? 정말 많은 그 불확실성들이 앞에 놓여져 있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 경제가 변화하고 또 한 번 바뀌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백신 작동 이후의 세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또 다시 도태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 백신 작동 이후에 다양한 기회들, 위험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된 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년 경제, 산업, 기술, 정책 다양한 면을 한번 깨트려다 볼 우리 전문가분들을 모셨고요. 그 시나리오, 2021년 하반기, 2022년까지 전개될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시나리오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가 어떠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지만 대상이 다 달라도 똑같이 어렵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주식 투자 쉬운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천만입니다. 주식 투자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자동차, 운송, 교통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21년 상반기 그리고 이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데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2021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그런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가깝게 말하면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음식 배달,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할 때 여러 가지 협업 툴, 그다음에 네. 게임, 미디어, 요즘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비대면 사회를 우리가 거치면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21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은 기술의 속도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이제 뛰어넘는 그 속도를 뛰어넘는 시대가 지금 앞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상상보다 기술이 앞서는데 기술보다 더 앞서는 분이 있죠. 박정호 교수님. 네. 박정호 교수님 어떻게 왜 그러세요? 부담을 2021년을 나름대로 정의해 보겠다. 내가 평정하고 있다. 네, 한번 말씀 주시죠. 저는 2021년이 아직까지 2020년에 주어진 숙제인 코로나 터널을 완벽하게 뚫고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아마 2022년에도 상당 부분의 많은 국가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 2020년에 했던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경기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처방들이 이번엔 좀 수정보완돼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그 아주 찬란한 기술의 진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유토피아를 보기 앞서서 지금 당면한 숙제도 빨리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여러 언론에 요즘 소개되는 멘트를 보니까 수식어가 끝판왕. 그런 수식어까지 들어오죠. 왜 그러세요? 끝판왕답게 2021년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원래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님께서는 네. 그해 년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 2021년은 뭘 꼽으셨어요? 네, 이제 내년 경제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이제 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해를 점을 이으면 결국 선이 될 테니까 그 해를 하나의 점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정말 많은 대대적인 변화가 드리워졌던 해가 2020년이라고 한다면 2021년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진 못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 충격이나 혼돈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시점. 그래서 이탈한다. 그런 혼돈으로부터
이탈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포인트 오브 엑싯,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탈점이라고 표현했었죠. 2022년을 미리 예고편처럼 말씀드린다면 회귀점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시점, 그것을 2022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점들을 이어보면 정말 우리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그리듯이 하나의 선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19와 함께 뭐 세계를 뭐 B씨다, A씨다 뭐 이렇게 구분짓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모습들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 지금에 있는데요. 바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수식어가 붙은 것처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각자의 전문 분야를 축으로 전개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국면과 또 백신 작동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지금 무엇이 가장 달라졌을까요? 혹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백신 접종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두 분은 혹시 접종하셨나요? 접종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아직 네. 못했습니다. 네. 뭐 저희들은 이제 비록 아직 접종을 하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 받으시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 세상 다시 과거로 회복할 수 있는, 얼마나 우리가 과거처럼 자유롭게 다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만 봐더라도 사무실에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원격 근무하다 보니까 뭐 안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나 혼자 나만을 위한 미디어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즐거움들을, 이런 것들을 쉽게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영구적인 변화는 한참 동안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작년 2020년에 변화됐던 내용을 저 사회적인 부분으로는 에어비앤비 보고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비앤비 CEO가 작년 2020년 본인들의 매출 추이의 변화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직주 모호성이라는 단어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직주 모호성. 예. 저 이거 적어야겠어요. 예. 에어비앤비의 그 부킹 패턴을 비교를 해봤더니 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장기 부킹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근데 그 장기 부킹이 여행을 가려고 에어비앤비를 어디 빌리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오피스를 빌리는 건데 네. 일을 할 오피스를 어디다 빌리냐 하면 뭐 파하마 제도라든가 쿠바라든가 뭔가 휴양지 근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일을 하려고 본인이 에어비앤비에다가 렌트를 신청하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뭐 재택근무, 유연근무, 탄력근무가 정착된다면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그 변화, 한마디로 아까 제가 예고편처럼 말씀드렸듯이 회귀점이다. 다시 네. 제자리로 돌아오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가장 뚜렷하게 변화한 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이미 소비자 심리 지수,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 이게 기업의 심리, 우리 소비자의 심리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들인데, 이 지표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미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혹시 백화점 자주 가시죠? 가죠. 제가 자주 가시는 걸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예, 백화점에 어디서 나타나셨다. 예, 뭐 식품 이렇게. 코너에 주로 있습니다. 백화점 나타나면 하시면 지금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많죠. 그렇죠. 네. 관광지 같은 데 가시면, 네, 그렇죠. 사람들 굉장히 빼곡하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미 코로나19가 충격이 작용됐던 2020년 2분기죠.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리고 마스크 대란 때문에 줄 서 있고요. 공장 가동 멈추고, 원격 수업 처음 시행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접속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이런 정말 많은 그런 이 혼돈이 있었는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백신 보급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심리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심리는
경제다, 경제는 심리다 이런 표현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심리가 회복되니까 여러분들의 소비가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이미 진전돼서 이런 상황에 이런 회복되는 국면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 선언하고 뭐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수소 산업이라든가 또 디지털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출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 이미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실물 경제가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도 충격이 여전한데요. 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직 손님 하나도 안 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전체 평균적인 경제는 실물 지표나 심리 지표나 모두가 제자리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김광숙 실장님이 총론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약간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이전에 경기 관련한 지표와 코로나 지금 터지고 나서 경기 관련한 지표에 하나 딱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분야별로 좀 나누면 네. 제조업 관련한 경기 심리 지수하고 네. 서비스업 부분을 따로 소팅해서 따로 나눠보면 전혀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100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심리지수를 100 이상이면 우리가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제조업 부분은 100 이상으로 돌아선 게 맞아요. 그런데 서비스업 부분은 물론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00 이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또 달라진. 아까 그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 산업 간의 희비도 좀 크게 엇갈리지 않을까. 그 속도도 지금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 저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서비스업을 놓고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산업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소위 대면 서비스업과 비대면 서비스업으로 처음 구분을 시도해봤어요. 실제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적으로 작용된 산업은 대면 서비스업이었던 거죠. 근데 대면 서비스업 중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3대 업종이 있죠. 항공, 여행, 면세점업. 면세점업도 그렇고요. 다 이 기업들의 모습들이 비슷한데요. 항공업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항공 서비스가 크게 줄었어요. 그건 사실이죠.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 서비스가 전달이 되려면 기내식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그럼 기내식 서비스 업체들이 있단 말이죠. 기내식을 하루 평균 8만씩을 납품하던 기업이 1000씩 납품하고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뭐 여행업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숫자 처음 봤는데요. 뭐 기업 같은 경우는 2020년 한 달 동안의 어떤 매출액 실적, 월별 매출액 실적을 쭉 보면요. 어떤 특정 월의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율이 마이너스 99.8%. 이런 숫자 보신 적 있어요? 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8% 진짜. 마이너스는요. 어떤 의미냐면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2만 원 버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런 충격이 있는 산업, 이런 대면 서비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학원 서비스나 여러 자영업체라든가 유통 서비스, 뭐 다 외식업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 있었고 물론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업은 이미 제자리로 돌아왔고 대면 서비스업은 그 자리를 향해 돌아가고는 있지만 아직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면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일부 기업이나 일부 서비스들은 이 대면 서비스를 IT 기술 혹은 IT 플랫폼과 연계시켜가지고 비대면 서비스화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에도 더욱더 이전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비대면 서비스를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경험을 해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키오스크 불편해, 나 하지 않을래라고 했지만 많은 우리 푸드 체인점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키오스크가 아니면 결제를 안 받아요. 주문도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쓰게 된 거죠. 근데 써보니 의외로 편리해요.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대면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전되지 않을까. 사실 코로나19 충격이 끝나고 그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많은 이런 키오스크를 도입한 비대면 상점들은 키오스크를 빼고
다시 아르바이트생을 뽑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키오스크를 사용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백신 작동 이후의 경제에 주목하면서 자, 이제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2021년 하반기, 2022년에는 기준금리 정상화하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옐렌의 발언도 굉장히 뜨겁게 전개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금리에 대한 연준과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의 논조가 이번 달에 크게 바뀐 건 사실입니다. 지난달이라고 해야겠죠. 원래 사실 그 전까지 인플레이션만을 보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리를 왜 낮췄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가 금리를 낮췄을 그리고 이것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낮췄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상황을 완벽하게 극복했느냐 아니면 컨트롤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일정 수준 이상의 확진자 숫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이 확진이 됐는지에 대한 경로도 불분명한 상태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금리를 인하했던 그 원인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단기간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급 측면에서 그동안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많이 올라갔었고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는 너도 나도 빨리 금리 인상 얘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떠들었었지만 연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이었었고요. 한은에서도 하다못해 소수 의견도 영명이었어요. 금리를 올리겠다는 소수 의견조차도 없었습니다. 원래 금리 올리기 전에 소수 의견이 반드시 있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우리 금통위랑 연준에서 논조를 바꾼 게 하나 있습니다. 당분간 금리 기조는 지속할 건데 물가 인상의 속도가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인식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은 분명 슬슬 언제 금리 인상이 다가올 시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대서막을 암시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에게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통상적으로 지난 15년치를 평균을 내보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금통위 FOMC 회의록에 기재하거나 우리로 따지면 그 금통위 그 발표를 할 때 발표문에 표현이 되어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6개월 이상의 소요가 걸린 적이 많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아직까지 소수 의견도 없긴 하지만 회의록에 언급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6개월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년 상반기 정말 빠르면 올 하반기 요 정도 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지켜보는 중에 네. 가장 유식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감사합니다. 의외로 네,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기준금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금리 당연히 미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 금리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나 뭐 전세 살고 계신 분들, 대출 받으신 분들 국내 금리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그러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생각해 보면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부동산 시세라든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금리를 조기에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한은이라는 이런 국가기관들은 본인들의 목표와 행동 지침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가 목표고요. 실업률이라든가 경기 안정이에요. 물론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문제도 분명히 봐야 될 목소리이긴 분명합니다만 가장 주된 그 지표상의 변화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잡아야 될 그런 이슈들은 굳이 금리가 아니더라도 뭐 부채 총량제라든가 이런 걸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금리를 올려버려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부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은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아마도 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네. 이것만으로도 1시간이 뚝딱 갈 수 시간이 있겠다라는 뭐예요? 생각을 하는데 자, 본격적으로 좀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 제가 자켓 좀 벗을까요? 네. 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네. 갖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다시 말하면 질문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는가라는 질문하고 유사해요. 네. 물론
세계 국제 기구들의 판단도 마찬가지 회복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2022년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여러 지표들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단서고요. 두 번째, 역사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참조는 할 수 있겠죠. 그게 두 번째 논 건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금과 같은 미국이 제로 금리를 만들었는데 언제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했는가? 2015년 12월입니다.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그리고 점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2016년 12월에 또 한 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상했다라는 것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논거를 좀 드려본다면 2021년의 경제 회복세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한마디로 불균형 회복이에요.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불균형 회복. 이거는 백신 보급 속도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이 우리 경제 이미 돌아왔어.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금리를 만약에 인상해 버리면 신흥국들은 아직 금리 인상할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경제 충격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신흥국 개도국들은 2023년까지도 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기가 어려운데 선진국이 먼저 인상해 버리면 선진국 돈의 가치와 신흥국 돈의 가치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위기를 이름하여 외환위기. 신흥국들의 외환위기가 선진국들의 또 회복을 또 발목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주요국들도 다 그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이 코로나19 충격 이후 지금의 회복세를 또 이름하여 고용 없는 회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내수 경제도 그렇고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그전에 있었던 위기들하고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하고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2020년 충격은 구조적 변화가 같이 맞물렸다는 거예요. 소위 언택트로의 전환, 키오스크로의 대체,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구조적 변화와 같이 맞물렸어요. 그래서 고용 충격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앞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점이 2015년 12월이 돼서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부터 회복세는 다 나타났어요. 그러나 고용을 보여주는 실업률 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이 더 더디게 나타났었던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21년 지금 다른 것들은 다 회복되고 있는데 고용 여건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아닌 거고 고용이 다 회복되지 않은 실업률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 다시 경제가 꼬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물가 상승세는 반짝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월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도 4%, 5%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값들이 작년 동월과 비교한 값이에요. 작년 동월 여러분 4월, 5월 달에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40달러에 가깝게 떨어졌었죠.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모든 가격들이 그때 떨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활동 자체가 마비되니까 수요가 부진해서 원자재를 비롯한 완제품 수요가 다 부진하니까 가격이 다 떨어졌었는데 그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지금 반짝 물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지 평균 물가 상승,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로 봐도 2%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목표 물가가 2%인데 2%가 안 돼요. 2021년 물가도 그렇고 2022년 물가는 더 심각해요.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IMF의 전망도 마찬가지 2021년, 2022년 선진국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됩니다. 전망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반짝 물가이고 설사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더라도 제롬 파월이 그 물가 상승세를 장기간 용인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단기간 안에 2021년 안에
기준금리 인상은 어렵다. 물론 테이퍼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조금 더디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쯤에 기준금리를 다 일제히 인상을 했었습니다. 잠깐. 그런데 갑자기 너무 빨리 위기를 극복했다는 판단 아래 금리를 올려버렸더니만 바로 연이어서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져버렸어요. 바로 그래서 지금 많은 통화정책주의자들은 그때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 그게 이제 하나 지금 금리를 아까 김광수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좀 더 길게 끌고 가자 제로금리 선대로 라는 논의의 축에 하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성급하게 올렸다가 바로 이런 또 다른 샥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 이제 그러니까 계속 15년까지 유지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또 다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잠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올렸던 게 있었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할 때 해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의 경제 상황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해외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이다라고 레포트는 들어오죠. 하지만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내수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느 나라도 자국의 물가와 자국의 고용을 바탕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지 해외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한국은행 유튜브에 보시면 이주열 총재님께 직접 여쭤봤어요. 예, 근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면 우리는 올릴 이유가 없다. 이건 모든 중앙은행자들의 기본적인 논조입니다. 예. 갑자기 방송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썰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썰전답게 저도 이제 또 답변을 드려보면 물론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른 나라 생각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진 않죠. 물가 안정 목표제답게 그 나라의 자국의 물가 상승률 그 밖에 여러 지표들을 고려해서 경제 회복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겠죠. 다만 제가 아까 이 불균형 회복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른 신흥 개도국들이 지지부진하니까 그거 걱정해서 금리 인상 안 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 신흥국들의 외환 위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제 프레질 7 뭐 이런 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테이퍼링 전개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1위가 중국인데 25.5% 정도 중국 그리고 3위가 베트남이죠. 8%를 베트남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 밖에 여러 신흥국들이 쭉 자리 잡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공급사슬 이 밸류 체인이라든가 아니면 수출 구조, 수입 구조 여러 가지 면에서 원자재 조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신흥국의 외환 위기가 다시 미국 경제 성장을 발목 잡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 그런 부메랑 이펙트를 생각을 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단행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열기를 자연스럽게 이 보복 소비, 펜트업 디맨드가 일어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또 글로벌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전기차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또 특히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더 관심도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좋은 그 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 중에 굉장히 비싼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안 삽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은 그 전년 대비해서 그 16%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97년, 98년 그 IMF 외환위기 때 보면은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당장 올해 바꾸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돈이 좀 모이면 경기가 회복되면은 그때 사자라고 구매를 미루는 거죠. 이렇게 밀어놨다가 이제 올해가 되고 또 내년이 되면은 그동안 이제 미뤄두었던 신차에 대한 구매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차를 살 때 이왕이면은 이제 기존 예전처럼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이제 혁신의 상징이 되어버린
전기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신차 시장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전기 자동차 시장은 큰 폭으로 또 상승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회사가 어디세요? 저도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전기 자동차라서 성공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일단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죠. 오토파일럿이나 FSD 같은 반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 개인에 대한 팬덤도 상당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결합되어서 자동차 자체의 성능보다는 자동차에 씌어진 이미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환경에 관심이 있고 또 기술에 관심이 있는 혁신적인 사람, 이렇게 브랜딩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나 뭐 GM이나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도 계속 전기차 신차 모델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브랜딩 작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재호 교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미래 자동차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차, 이 두 가지가 요즘 이제 이슈이긴 한데 원래는 하나가 더 있었죠. 공유 자동차라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남의 물건을 쉐어한다라는 것에서 좀 부정적인 인식들도 많은데 요 코로나19 이후에 공유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되세요? 공유 경제라는 말을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이것도 이제 마케팅적인 용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유 경제, 공유 자동차라는 말을 우리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아무도 그런 키워드들을 맞아요. 사용하고 있지는 네. 않죠. 이 공유 자동차, 그러니까 미국의 우버나 중국의滴滴 출신과 같은 그런 라이드 쉐어링 혹은 라이드 헤일링 하는 회사들은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사람들의 이동 수요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미 이것은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만큼 이제 진행 중인 혁신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뭐 이어질 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말 이 모빌리티 영역의 리더 아니십니까? 차세대죠, 차세대. 차세대. 네. 차가 세대이십니까? 네, 아직까지 세대는 아닌데 열심히 해서 꼭 세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리 여러 뭐 이 모빌리티 관련 포럼에도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한국을 대표해서 마치 김연아가 피겨의 국가대표라고 한다면 모빌리티의 국가대표는 또 이재호 교수님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경험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방송에서 아직 얘기 안 하셨을 텐데. 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제 열심히 하는 그 실무자 중에 한 명이다. 네. 예,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 자동차 말고 이제 아까 또 하나의 변화 박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가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는 아직 뭐 상용화, 보편화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 기술 개발이 이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상용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2018년도에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2018년 12월에 미국의 그 애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라는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네. 300대 정도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만약에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전석에 이분이 실제로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네. 그 세이프티 드라이버라고 하는 운전 보조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는 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 우리가 과거에 뭐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 속에서 봤던 그런 전형적인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실제 상용 서비스로 돈을 받고 손님들을 태워주는 서비스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큰 도시들 위주로 유사한 서비스가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는 돈을 받는 서비스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이벤트성으로 태워주는 서비스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유상 서비스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시장 변화에 있어서 큰 이제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2022년부터 굉장히 빠른 그 변화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이제 느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22년부터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네. 21년까지는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제 이 지자체들이 서비스를 단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선언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또 탄소 제로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춘천시, 대구시가 시작으로 해서 주요 지자체들이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마련돼야 될 제도적 기반, 이것도 두드러진 변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책 같이 쓰면서 그 말씀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그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것은 스마트 시티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시티 내에서 스마트 시티 내에서도 사람들의 이동, 그다음에 물건의 이동은 어쨌든 보다 더 스마트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또 그다음에 이제 관련 유관 부서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이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택했고 이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정말 자율주행 이야기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예. 우리 이거 따로 방송을 한 3시간짜리로 편집할까? 이것도 한 학기 강의해요. 강의.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큰 변화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난리가 났죠. 완전히 이 쑥대밭도 되고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좀 공통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네. 미래 시나리오 2022를 작성하시면서 강조했던 트렌드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게 지금 2021년이 왔으니까 2020년에 냈던 2021년 이 미래 시나리오에서 제시했던 트렌드 어떤 거 꼭 강조하고 싶은지 정말 적중했던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제가 썼던 파트 중에서 뭐 적중이라기보다는 사실 안 맞췄으면 좋겠다 했던 것 중에서 뭐 공교롭게 좀 그대로 전개돼서 마음 아팠던 건 농산물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농산물 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진단을 했었고 농산물이라는 건 사실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재배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농산물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역시나 올 상반기에 적어도 물가 인상의 주범은 농수산물로 인한 현상이라는 게 다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서민 경제에 아픔을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고요. 예,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소장님 혹시 강조했던 트렌드 있었습니까? 그 이제 그린 뉴딜.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당연히 대규모의 재정을 집행할 텐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왕 돈을 쓸 건데 어느 분야에 돈을 쓰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마 끊임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이제 디지털 뉴딜, 여기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재정 정책을 이제 앞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작년에 했는데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집필할 당시에도 좀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린 뉴딜은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미국에서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몇몇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뉴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두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라고 책에 한 챕터를 할애해서 열심히 써놨는데 네.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네.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갑자기 우리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어느 것들이 또 좀 자기가 예측했던 것 중에서 제일 좀 뚜렷했다 말씀하실 거 있다면. 좀 적중했다, 적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울 만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기준금리라든가 계속 동결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든가 어쨌든 세계 경제가 이 저점을 뒤로하고 반등한다. 기저효과가 반영돼서 반등한다.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강조했던 게 원자재입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경제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하나 판매될 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얼마나 많은 원자재가 있습니까? 우리 책에 그 원자재 사진을 하나 맞아요. 넣었죠. 예. 네. 그런 수많은 원자재 수요가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자재 수요가 뚜렷하게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그 원자재 중에서도 지금에 이르러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 원자재 아닙니다. 식료품 원자재 이제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철, 비철 금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이런 경제 충격을 극복하는 정책, 그걸 역주기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제 충격을 소위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 충격을 보완하는 정책, 이런 보완하는 정책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생산하는 건 공공재잖아요. 정부가 스마트폰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민간재를 생산할 수 없어요. 공공재예요. 그럼 공공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인프라죠. 그럼 어떤 인프라? 친환경 인프라. 그러니까 친환경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민간의 또 사업이 집중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태양광, ESS, 뭐 전기 충전 인프라, 수소 충전 인프라, 수소 생성 산업 이런 여러 친환경 산업들이 부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철, 비철 금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리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구리 가격이 이렇게 치솟고 먼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잘 적중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거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미래 시나리오 2022에서 제시했던, 강조했던 그런 키워드를 한 가지 정도씩 말씀해 주시면 또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네. 박정호 교수님, 네. 요거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통상 허들, 무역 장벽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수 경제를 부양해야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 또는 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제일 좋은 방법은 외국 기업들을 막고 국내 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을 되돌려주거나 최대한 할애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요즘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3D 프린터라든가 다양한 신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방식이 좀 사뭇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통상 장벽과 통상 허들, 이런 것들의 전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97년 IMF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더 체력을 강건하게 만든 기업들은 그 이후에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서 세계의 무대를 지금 주름잡고 있는 기업으로 변모했잖아요. 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경제 위기도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하나로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질이 좀 더 강건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지금 기나긴 터널의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을 기업들이 어떻게 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을 꼭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ESG입니다. 우리 책에서도 ESG를 굉장히 강조를 했지 네. 않습니까? 근데 S와 G는 기업들이 비즈니스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영역이에요. 물론 ESG 기업이기를 원하고 또 사회이사나 경영진들이 그런 기업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경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비즈니스가 되는 영역은 이 환경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 말에 탄소 중립 선언하고 12월에 탄소 중립 세부 이행 계획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는 이미 EU가 탄소 중립 선언했는데 우리는 5년 앞당기겠다. 2045 탄소 중립을 선언합니다. 법제화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진전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급화될 수 있는 우리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듯이 첨단 기술이라서 도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급형 기술이 저는 태양광 더하기 ESS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또 중요한 것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우리는 2025년부터는 그냥 전기차만 판매할까? 신차 판매는 100% 전기차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업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ESG 기업임을 표방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세계 각국이 배기가스 규제를 굉장히 강도 높게 강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러면 가솔린차,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 반드시 늘어나는 그 대표적인 산업 수요가 배터리이지 않습니까? 배터리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하고 기존 차하고 뭐가 바뀌냐? 반도체의 개수가 달라져요. 기존 차는 반도체 개수가 200~300개 정도 되는데 전기차는 700개 이상이에요.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되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럼 차량용 반도체 수요 늘어나는 거. 그럼 이 전기차의 모델을 보면 바퀴가 같을까? 타이어가 같을까? 타이어 다릅니다. 제가 타이어 기업의 부장님하고 얼마 전에 실제 통화를 했습니다. 타이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믹싱이 달라요. 소재의 믹싱이. 근데 중국 기업들이 이런 전기차 타이어 생산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은 아닙니다라고 답변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산합니다. 이렇게 전기차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기차는 하중이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도 바뀌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소재도 바뀌어요. 뭐냐면 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원자재 비용이 총 30% 정도 되는데 중요한 원자재가 경량화해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소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철, 비철 금속을 강조했었던 건데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함께 맞물려서 2021년 하반기, 2022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주목하시면서 투자 의사결정, 또 기업 경영 의사결정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씩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2022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의사결정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는 이제는 좀 완벽하게 돌아가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예. 변이, 변종 언제든지 또 창궐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기업이나 개인이 반드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관리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저도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생활 패턴들, 일하는 방식, 여가를 즐기는 방식, 노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급속한 변화가 세대 간의 단절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이제 돌아보면서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나이 드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건 어려우니까 40,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이제 좀 더 젊은 생각, 프레시한 생각, 그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생각, 그런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세대 간의 그런 단절이 없는 좀 통합된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꼭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제 한 키워드죠. 변화에 투자하라. 이 변화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떤 변화들, 산업 구조의 변화가 전개될지를 먼저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회가 있기도 하고 위협이 있기도 합니다. 단순히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계시고 건배사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기는 위기잖아요. 그렇죠. 기회는 기회인 거고요. 왜 위기를 기회라고 동치화합니까? 그건 다른 거죠. 근데 준비된 나에게는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벌써 2022년을 논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2022년에 다가올 그 구조적인 변화 어떤 것들인지 들여다보고 나에게 먼저 투자하자. Invest in myself. 먼저 나에게 투자를 하자. 변화를 읽어나가는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되고 기회도 나에게만 기회가 된다. 준비된 나에게만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첨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호 교수님 또 박정훈 교수님 경제계 멘토, 거장, 배들보 이런 분들과 답변을 드리고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백신 접종 이후의 세계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 전망을 함께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